종말의 법칙이 강림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니라는 단어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어떤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내뱉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은 이 철칙, 이 부정어 금지법을 이용해 내가 비축해둔 식량을 모조리 앗아갔다. 에이드리언, 물이 다 떨어졌어. 내 것 절반만 줄 수 있니? 에이드리언,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아껴둔 그 식량 좀 받을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뒤 그 자식이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 집에 있던 마지막 크래커, 아주 꿀맛이더군. 그는 세상 천지 아무 걱정 없다는 듯 웃으며 보란듯이 아주 시끄럽게 씹어댔다. 나는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로 분노에 불타오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결국 나는 굶주림과 굴욕감에 휩싸인 채 죽음을 맞이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돌아와 있었다. 종말의 법칙이 시작되기 단 하루 전 벽 너머로 마커스의 아내 노라가 상냥하게 애교를 부리며 가볍게 웃는 여보, 소리가 들려온다. 앞으로도 평생 나한테 잘해줄 거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이 뒤바뀔 차례다. 마커스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그가 아끼는 아내, 자식,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아무도 바치게 거절할 수 만들겠다. 없는 세상에서 모든 질문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길 만큼 예리하고 치명적인 칼날이다. 전생에 나는 이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채는 게 너무 늦었다. 부정어 금지는 질문하는 자에게 무한한 권력을 쥐어주는 듯하지만 그 진짜 핵심은 바로 논리다. 정교한 질문을 던지면 상대를 빠져나갈 수 없는 모순의 덫에 가둘 수 있다. 그리고 수석 법대생으로서 논리적 함정과 언어를 가지고 노는 건 내 최고의 특기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뀌기 바로 전날이다. 은행 잔고를 확인한다. 20만 달러 고스란히 남아있다. 부모님이 내 대학원 학비로 모아주신 돈이다. 전생에선 종말의 법칙이 시작되자마자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지금은 내 복수의 문을 비집고 열어줄 첫 번째 지렛대다. 도시에서 가장 큰 마트의 앱을 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빠르게 장바구니를 채우기 떠오르는 시작한다. 모든 물자가 목록에 올라간다. 20분 뒤 20만 달러어치 주문이 완성됐다. 요청사항 입력란에 딱 한 줄을 적었다. 기꺼이 이 주문을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주문 확인 창이 즉시 떠오른다. 성공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평온한 바깥 세상을 내다보자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마커스, 게임은 시작됐어. 준비는 됐나? 다음날 아침 정각 9시 지구 전역의 70억 인류의 머릿속에 동시에 차가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규칙 안내.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지적 생명체는 아니라는 단어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떤 표현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게임을 즐기길 바란다.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세상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내 바다로 무너져 내리는 눈사태처럼 비명과 혼돈이 터져나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차분한 태도로 아래쪽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근처에서 패닉에 빠진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며 소리쳤다. 내게 가까이 오지마. 다음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지워버렸다. 남은 것이라곤 한 줌의 재뿐이었다. 사방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 절규를 차단하며 침착하게 커튼을 쳤다. 전화벨이 울린다. 울음 섞인 갈라진 목소리, 마트 지점장이다. 그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내가 주문한 게 맞는지, 요청사항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물어본다. 나는 고요한 수면처럼 차분하게 대답한다. 주문서에 있는 모든 물건을 기꺼이 배달해 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1시간 뒤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내 건물 아래에 멈춰섰다. 창백한 얼굴을 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지점장과 나와의 우호적인 협상을 거친 끝에 물자들을 위층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내 아파트는 3층에 있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내 물자들은 금세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웃들은 외출구멍에 눈을 바짝 대고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인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감히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상자가 올라왔을 때 직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선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희 이제 가도 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각자에게 물 한 병과 빵 한 조각씩을 건네준다. 당연하죠. 지금 당장 기꺼이 떠나주시겠습니까? 사면받은 죄수들처럼 그들은 허둥지둥 길을 쓰며 달아났다. 나는 문을 닫고 산처럼 쌓인 물자의 등을 기댄 채 비로소 짓누르는 피로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새 공구함을 열어젖히고 은신처를 보강하기 시작한다. 전생에 나는 도와달라는 이웃의 절규에 답장을 하는 실수를 저질러 내게 물자가 있다는 사실을 퍼뜨리고 말았다. 그 절규가 마커스, 그 굶주린 늑대 새끼를 내 문 앞으로 끌어들였다. 이번 생에 내 세계에는 오직 침묵만이 필요하다. 오후 내내 모든 문과 창문의 틈새를 밀봉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침실 문에는 추가로 자물쇠 3개를 달았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소파 위로 푹 쓰러졌다. 물몇 상자가 아직 복도에 놓여있다.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상자를 끌어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건너편 문이 삐걱이며 열린다. 마커스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의 얼굴엔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 따뜻하고 친근한 이웃의 모습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아직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한 상자들을 그의 눈길이 훑고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포착했다. 전생의 날 벽으로 몰아넣었을 때 지었던 정확히 그 똑같은 표정을. 그는 나를 발견하곤 짐짓 놀란 척 연기를 시작한다. 우와, 에이드리언. 이제 이사 오는 건가? 내 옆에 물상자에 꽂힌 그의 시선은 혀를 낼름거리는 뱀마냥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기만 할 뿐. 전생에 내 경계심을 허물었던 게 바로 저 가식적인 친절의 가면이었다. 내 삶에 대해 묻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다정한 형 행세를 하다가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자 진짜 동리를 드러냈지. 내 침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무심한 척 내 발치에 놓인 물상자를 가리킨다. 손에 든 렌치를 내리쳐 저 손가락을 뭉개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나는 그 손가락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침착해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야. 먹잇감은 이미 내 덫에 발을 들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자발적으로 한 걸음씩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유도하는 것뿐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사냥꾼이며 나는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사냥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나를 시험하고 싶은 거겠지. 내가 이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간을 보려고 말이야. 내 문을 열어젖히고 가장 적은 대가로 내 것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다. 그래, 한번 물어보시지.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테니까. 마커스는 마침내 하찮은 1인극을 마치더니 허리를 숙여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그 딴에는 따뜻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에이드리언, 이 사람아, 밖이 너무 덥잖아. 그 물 반만 좀 나눠줄 수 있겠어? 드디어 나왔군.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질문은 숨막히는 복도를 타고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공기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다. 마지막 석양빛에 흩날리는 미세한 먼지 입자까지 똑똑히 보일 정도였다. 마커스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미 이겼다는 확신으로 번뜩였다. 내가 결코 거절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 어쨌든 이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니까. 전생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패닉에 빠져 더듬거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규칙에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그 물 한 상자는 내 문을 넘은 그의 첫걸음이었고 나를 심연으로 끌어내린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마주한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벽하게 고요하다. 그는 자기 질문이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밥만 좀 나눠줄 수 있겠어? 아주 교과서적으로 모호하고 결말이 열려있는 요구다. 함정으로 가득 찬 질문. 그는 이웃이라는 친근함을 무기 삼아 강도짓을 너그러움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을 금지하는 규칙의 힘을 이용해 내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올가맨 것이다. 내가 동의한다면 그는 공짜로 규칙의 한계를 파악하고 나의 나약함까지 확인하게 된다. 내가 패닉에 빠져 변명하며 빠져나가려 한다면 그는 내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호구라는 걸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연기는 집어치워. 마커스, 그 싸구려 미소는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속일 수 없으니까. 나는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커스, 내가 잘못 들었는데 지금 나한테 묻는 건가?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다. 그런 다음 방금 그가 한 말 속에 숨겨진 모든 은밀한 속내를 한 글자 명확히 짚어냈다. 내가 힘들게 돈을 주고 사서 3층까지 낑낑대며 끌고 올라온 이 물을 기꺼이 너한테 공짜로 절반이나 주겠냐고 묻는 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야? 쥐죽은 듯한 정적이 복도를 채웠다. 마커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따뜻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그의 눈에 나는 항상 조용하고 솔직히 좀 둔한 부류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수를 던졌으니 말이다. 내가 그의 숨겨진 속내를 테이블 위에 낱낱이 까발렸으니 이제 그에겐 빠져나갈 대답이 그걸 없다. 인정하는 순간 그의 착한 이웃 코스프레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종말의 시대에 대가 없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자는 즉시 모두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정은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니까. 복도 아래쪽에서 문 몇 개가 아주 살짝 열리더니 문 뒤로 눈과 귀를 바짝 댄 사람들이 종말의 규칙 아래 펼쳐지는 첫 번째 진짜 충돌을 긴장감 속에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마커스와 나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것이 느껴졌다. 마커스의 관자놀이에 얇게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킬 때마다 목을때가 크게 출렁였다. 그 이기적인 머리를 미친 듯이 굴리며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겠지만 나는 틈을 내어줄 생각이 없다. 나는 다시 한번 웃었다.
이번엔 한층 더 짙은 조소를 머금은 채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말을 질질 끌며 그의 어깨 너머 반쯤 열린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 아름다운 아내 노라를 이 물의 절반과 기꺼이 맞바꾸고 싶냐고 묻는 건가? 마커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의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굳어서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커다랗게 치켜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탐욕과 계산 따위는 충격과 원초적인 분노에 지워진 채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밟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폭매처럼 복도를 강타했다. 이 막장 드라마가 주는 자극은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가볍게 압도했다. 마커스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차분하고 아름다웠던 노라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녀는 분명 말다툼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왔다가 방금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을 고스란히 들어버렸을 것이다. 예고도 없이 피할 틈도 없이 시간이 느려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이내 그녀의 시선이 미소 짓고 있는 내 얼굴에서 남편 마커스에게로 날카롭게 옮겨간다. 그녀는 대답을, 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커스는 내 질문에 꼼짝 못하고 밝혀 있었다. 가장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아내 앞, 모든 이웃들의 시선이 꽂힌 그 계단 아래에 처참하게 못 박힌 채로 첫 번째 질문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그 자리에서 사회적 자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당장 가정이 파탄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질문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다. 복도에는 공개적인 파멸이 주는 아찔한 전율이 감돌았다. 나는 팔짱을 끼고 완벽하게 여유로운 태도로 그를 지켜보았다. 마커스, 어느 쪽이지? 하나 골라봐. 그래야 나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테니. 공평하지 않아? 결국 하얗게 질린 마커스는 노라를 움켜쥐고 내 질문을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들의 집안으로 도망쳤다. 조용한 승리감을 만끽하며 마지막 물상자를 들고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깊은 밤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고 주저하며 눈치를 보듯. 무언가를 방해할까 두려워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절망의 한 자락을 품은 채였다. 외출 구멍을 내다보았다. 복도의 센서등은 꺼져 있었고 모든 것이 캄캄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덕분에 문 건너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마커스의 창백한 얼굴 노라였다. 그녀는 작고 마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잠든 아이의 작고 찌푸린 얼굴은 누가 봐도 아파 보였다. 그녀의 상태는 오늘 오후보다 훨씬 더 끔찍해 보였다. 갈라진 입술과 푹 패인 두 눈, 마치 폭풍 후에 짓밟힌 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공포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가 차가운 문 표면에 이마를 기대더니 거의 들릴 듯 말 듯 한 울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죽은 듯이 고요한 복도를 내리치는 작은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그제야 나는 문 너머로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음식을 주겠냐고 묻는 건가? 그녀는 생명줄이라도 잡은 듯 번쩍 고개를 치켜들며 화들짝 놀랐다. 그러고는 나의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움찔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이가 열이 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속으로 생각한다. 마커스는 어디에 있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 말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아마 오늘 오후 공개적으로 당한 망신 때문에 아직도 분통을 터뜨리며 저항할 수 없는 아내와 아이에게 무기력한 분노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붓고 체면을 있겠지. 구기고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부류. 전생에 그런 인간들을 셀 수조차 없이 많이 봐왔다. 나는 문을 잠금 해제하지만 아주 조금만 틈을 열어둔다. 안전고리는 여전히 단단하게 걸려있다. 그 틈으로 우유 한 팩과 개별 포장된 롤빵 2개를 건네준다. 아이부터 먼저 먹이도록 해. 노라의 눈이 즉시 반짝이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는다. 한때는 곱게 잘 관리된 손이었겠지. 지금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있다. 그녀의 손끝이 우유 팩에 닿는 순간 나는 손을 놓지 않는다. 대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자기 자존심만 챙기고 아내와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남자. 그놈이 정말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몸이 굳어버린다. 우유팩을 쥔 손이 마치 뜨거운 불꽃에 닿은 것처럼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난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눈에 띄게 빠르게 흐려지며 숨겨왔던 진실을 정통으로 찔린 자의 상실감과 고통으로 가득 찬 깊은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본다. 내가 손을 놓자 우유와 빵이 그녀의 품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는
단호하게 문을 닫아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감정을 다시 쳐다보지는 않지만 봉인해버린다.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린다. 그때 마커스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폭발하듯 들려온다. 음식 얻어먹으려고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기어간 거야? 네가 내 체면을 완전히 박살냈잖아. 뒤이어 노라에 억눌린 울음소리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대어 섰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진다. 좋아. 균열은 생겼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약 10분 후 옆집의 말다툼 소리가 잦아든다. 그 대신 마커스가 복도를 가로질러 걷는 소리가 들려온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그의 말에는 분노가 뚝뚝 묻어난다. 그가 이웃의 문을 두드린다. 웨이드, 아직 안 자요? 할 말이 좀 있어서. 복도 건너편에 사는 저 자식. 뼛속까지 썩은 놈이야. 음식 찌꺼기 하나 던져주겠다고 그 빌어먹을 규칙을 써서 내 아내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리사,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이웃은 괴물이라고.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를 털어먹으려는 수작이야. 종말의 세상에서 소문은 가장 값싸고 날카로운 무기다.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도 공포와 증오를 불태울 수 있으니까. 이내 내 문 밖으로 다시 발소리들이 모여든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최소 4, 5명의 발소리가 질질 끌리며 겹치더니 피 냄새를 맡은 개떼처럼 내 문 바로 앞에 멈춰선다. 외투경을 통해 보니 맨 앞에는 마커스가 섰고 그의 얼굴은 복수심에 불타는 음침한 만족감으로 일그러져 있다. 그 뒤로는 덩치 큰 남자 여럿이 서 있는데 모두 이 건물 주민들이다. 어떤 이는 야구 배트를, 어떤 이는 렌치를 움켜쥐고 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솟는다. 밖에서 몰려드는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는 얇은 보안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하고 있다. 그 탐욕스럽고 악의적인 살기가 너무나 짙어 당장이라도 엉겨붙어 뚝뚝 떨어질 것만 같다. 에드리안, 문 열어. 마커스의 목소리가 문을 넘어 들려온다. 억지스러운 권위의 껍데기에 쌓여 철저히 통제된 흥분감이 엿보인다. 그는 분명 오늘 오후의 일로 교훈을 얻은 거다. 규칙을 촉발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며 오직 명령어로만 이루어진 네 단어의 짧은 말들. 나는 문 뒤에 서서 외투경 너머로 그 비열한 얼굴을 지켜본다. 그의 등 뒤에서 웨이드는 묵직한 파이프 렌치를 들어 올린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맨손의 리사가 현관에 쌓인 네 상자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웃이 아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독수리 떼일 뿐.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에드리안, 우린 다 같은 이웃이잖아. 세상이 변했어. 우린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내가 대답하지 않자 마커스가 어조를 누그러뜨린다. 자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걸 사뒀잖아. 모두랑 조금만 나누자고. 우리가 다 자네 은혜를 잊지 않을게. 맞아, 에드리안. 그냥 문 열어. 그냥 얘기 좀 하려는 거니까. 웨이드가 맞장구 친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파이프 렌치를 손바닥에 툭툭 치는 모습을 보며 내 입가에는 싸늘한 조소가 번진다. 얘기를 하자고? 손에 무기를 들고서. 전생에 나였다면 두려움에 떨며 이치로 설득하려 들거나 유약함에 무릎 꿇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이 문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자 바로 나의 무대다. 나는 헛기침을 한다. 내 목소리는 문을 지나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닿는다. 마커스, 지금 당신이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쓰려고 여기까지 속여서 데려왔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려는 거야? 내 물자를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말이야? 그 한마디가 얼음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은 것처럼 내리꽂힌다. 문 밖의 열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죽음 같은 정막이 채운다. 마커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진다. 그의 입이 벌어진다. 그의 목을대가 미친 듯이 움직인다. 그는 부인하고 싶다. 아니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규칙 아래에서 그 말들은 죽음의 낫 그 자체다. 아니라고 말해봐라. 그 자리에서 즉사할 테니. 안 그랬다고 해봐라.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테니. 그는 그 모든 말을 억지로 집어삼키고 얼굴은 흉측하고 검붉은 색으로 달아오르며 관자놀이의 핏줄이 눈에 띄게 팔딱거린다. 그리고 그들의 선정도 순식간에 바뀐다. 종말의 공포를 양분 삼아 의심의 씨앗이 한 번 뿌려지면 그것은 거대하고 걷잡을 수 없는 괴물로 자라난다. 웨이드의 렌치가 허공에 멈췄고 그의 눈빛은 마커스와 나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건 거짓말이야. 마커스가 마침내 억지로 입을 열자 긴장으로 인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저 자식이 우릴 서로 이간질하려고 하잖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공평하게 나눈다고? 나는 조롱이 가득 섞인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아내조차 협상카드로 팔아넘기는 놈이 정말로 여러분과 뭔가를 공평하게 나눌 거라고 믿는 겁니까? 밖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리사는 쓰레기를 쳐다보듯 마커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에이드리언, 닥쳐. 마커스는 수치심이 분노로 뒤틀린 채 소리쳤다. 그가 내 문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다들 밀고 들어가. 부숴버려.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겠다고. 정말 당돌하군. 나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 열어젖혔다.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벼락처럼 쥐죽은 듯 고요한 복도를 갈랐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발짝 물러섰다. 문은 열렸지만 아주 작은 틈새뿐이었다. 튼튼한 체인고리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어 그들의 세계와 내 세계를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그 틈새 뒤에 서서 한쪽 눈만 내놓은 채 오합지졸들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들어오시지. 누가 먼저 나설 텐가. 나는 여유롭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터칼을 꺼낸 뒤 칼날을 길게 밀어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 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부정어 금지 규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직 언어만이 유일하고도 강력한 핵무기다. 웨이드. 맞지? 나는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를 쳐다보았다. 꽤 무거워 보이는 렌치를 들고 있군. 그걸로 내 문을 부수면 가택 침입의 위험과 내 가족 전원의 즉사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인가? 웨이드의 손이 거칠게 획 떨렸다. 렌치가 하마터면 그의 발 위로 곧장 떨어질 뻔했다. 이것은 논리 함정이다. 규칙은 단지 부정적인 단어만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의도 역시 심판한다. 만약 내가 이것을 강도짓으로 정의했을 때 그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어 부인하지 못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는 방금 그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유도해 그 고위험 딱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순간 그의 내면에 자리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끝없이 팽창할 것이다. 나는 웨이드가 얼굴에 땀을 비오듯 쏟으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난 강도짓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퇴로를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다. 왜 그러지? 할 말을 못 찾겠어? 나는 복도에 있는 모든 얼굴을 훑으며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다. 아니면 리사, 당신은 마커스의 끼니를 위해 기꺼이 당신 아이를 이 세상의 고아로 남겨둘 텐가? 리사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눈에 깃들었던 탐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순전한 공포가 채웠다. 그녀는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뒤로 물러났다. 이제 보이냐, 마커스? 나는 문틈 사이로 시퍼렇게 질려버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널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커스는 붕괴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그는 쪽수로 밀어붙이면 내가 물러서거나 최소한 그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부정을 요구하는 모든 순간이 곧 들이닥칠 사형 선고라는 것을 내 고발을 반박할 수 없고 규칙을 발동시키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도 없다. 여러분, 마커스가 나에게서 몸을 돌려 불타는 눈빛으로 이웃들을 마주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 우리가 살 길은 저 자식의 물자를 빼앗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다들 굶어 죽고 싶습니까? 굶어 죽는다고? 나는 그 단어를 붙잡아 다시 한번 칼날을 날렸다. 다들 굶어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된다면 왜 네 집에 숨겨둔 소시지 2박스와 쌀 1포대는 꺼내오지 않는 거지? 이번에는 공기가 그저 차가워지는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복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마커스에게 꽂혔다. 방금 먹잇감을 발견한 굶주린 짐승들의 포식자 같은 시선이었다. 마커스의 동공이 날카롭게 수축했다. 그는 정말로 집에 물건들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 그는 내가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곤,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 폭로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거 헛소리잖아. 그는 본능적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헛소리라는 말에는 절대적인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나는 밝고 시원하며 파괴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금 당장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서 확인시켜줄 수 있겠어? 딱 한 번만 보면 돼. 만약 내 말이 틀렸다면 내 집에 있는 모든 걸 두 손으로 고스란히 내어주지. 자신 있나? 체크메이트다, 마커스. 이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이다.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숨겨둔 것을 들키고 이웃들에게 모조리 털리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그가 비록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침묵하거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을 총알바디로 이용해 먹으며 혼자 물건을 독차지해 속여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꼴이 된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을 찔렀지만 그는 감히 땀을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자신을 둘러싼 눈빛들이 의심에서 분노로 그리고 노골적인 증오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의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웨이드, 가서 확인해봐. 나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타를 날렸다. 웨이드가 몸을 돌려 차갑고 밋밋한 시선으로 마커스를 노려보았다. 마커스, 에이드리언 말이 맞아. 어차피 서로 돕자는 거니까 네 집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그래, 마커스. 방금 전부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지 않았어? 리사의 목소리도 예리하고 매섭게 돌변했다. 내 것부터 나누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단 몇 마디 만에 나를 향했던 모든 칼날이 방향을 틀어 마커스의 심장에 곧장 꽂혀버렸다. 이것이 종말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기심보다 강한 것은 없으며 이기심보다 빨리 산산조각 나는 것 또한 없다. 맹목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마커스가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등이 내 문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장작불 위에 올려져 타들어가고 있었다. 네, 내 집은 마커스는 변명거리를 찾으며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가 아프다느니 열쇠를 잃어버렸다느니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압박감 속에서 그가 가진 알량한 변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까봐 두려워하고 진실을 밝혔을 때 이웃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더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결국 공포와 분노로 한계에 다다른 그는 웨이드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웨이드는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가 들고 있던 파이프렌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좋아, 마커스. 우린 그저 네 장기말에 불과했다 이거지. 그런 거지? 웨이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합니다. 다들 집에 갑시다. 앞으로 이 새끼랑 엮이는 놈은 바보천치요. 사람들은 모여들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애초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모인 것뿐이었으니까요. 날로 먹으려드는 마커스의 본성을 목격한 데다 그가 물자를 숨겨두고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분노가 타오릅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텅 비었고 마커스만이 척추뼈가 모조리 뽑힌 사람처럼 내 문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나는 문틈 사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넵니다. 마커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내 동맹들은 전부 떠나버린 것 같네. 마커스가 횡몸을 돌려 내 문틈을 노려봅니다. 터질 듯 붉게 충혈된 눈빛으로요. 지금 그의 모습은 이빨이 몽땅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물어뜯으려드는 미친 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집에 갈 의향이 있나? 내가 다시 묻습니다. 내 목소리는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아니면 여기 남아서 내 다음 질문을 기다릴 텐가? 네, 그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질문 같은 거 말이야. 아내라는 단어에 마커스는 고양이 꼬리를 밟힌 것처럼 격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오후에 겪은 굴욕과 오늘 밤의 패배감이 뒤엉켜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앗아갔지만 그는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는 그 모든 분노를 삼킨 채 내 문을 야만적으로 걷어차고는 무력한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획 돌아서서 자기 집 문으로 돌진합니다. 문이 어찌나 세게 닫히는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유롭게 내 문을 닫습니다. 세상은 고요해지지만 이것이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체면을 중시하는 마커스 같은 놈이 만인 앞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그의 모든 계략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방금 아파트 전체 앞에서 사회적 자살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그 맹독 같은 분노는 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향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밀폐된 집안에서 그 분노를 받아낼 유일한 사람은 그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노라뿐입니다. 나는 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네요. 벽 너머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자의 히스테릭한 욕설과 여자의 처절하게 무너지는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쓸모없는 배신자년. 마커스의 날 선 목소리가 두 겹의 벽을 뚫고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우리한테 식량이 있다고 네가 말했어? 너지? 날카로운 파열음, 뺨을 후려치는 소리와 함께 노라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곧바로 꿰뚫고 들어옵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습니다. 1초, 2초,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밖의 하늘은 완전히 칠흑으로 물듭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폭력의 소리는 한참을 끌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마침내 사그라집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제 손으로 닫은 그 문이 아주 곧 다시 열릴 거라는 걸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묵묵히 내 현관문을 응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쯤 뒤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들릴 듯 말 듯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이어집니다. 올 것이 왔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외출 구멍을 내다봅니다. 복도 창문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 속에서 눈물 자국과 멍으로 얼룩진 얼굴이 보입니다. 어린 아들 벤을 가슴에 꽉 품어 안은 노라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그녀는 내가 문을 열어줄지 말지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어줘야죠.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마커스를 철저히 부숴버리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바로 그녀니까요. 노라를 거두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커스의 폐부를 깊숙이 찌를 테니까요. 나는 당장 문 손잡이를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문 표면에 바짝 기대어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내 문 앞에 그렇게 서서 내게 부탁하고 싶은 거라도 있나? 문 밖의 실루엣이 격하게 움찔합니다. 어두운 외출 구멍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가 오열하기 직전에 내뱉은 단 한마디. 나는 상냥한 손길로 사냥감을 이끄는 사냥꾼처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아이에게 음식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묻는 건가? 내가 그녀를 대신해 입을 엽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네. 아니면 나는 차갑고 위협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바꿉니다. 당신과 아이를 받아들여 안전한 머물 곳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건가? 이 질문의 무게는 이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받는 건 단순한 거래지만 피난처를 제공받는 건 완벽한 배신이자 항복을 의미하니까요. 문 밖의 침묵이 장장 30초나 이어집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치열한 갈등이 눈에 선합니다. 마침내 남은 모든 기력을 쥐어짜낸 듯 쉬었지만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좋아. 나는 천천히 자물쇠에 손을 얹고 문을 살짝 엽니다. 노라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어 있고 찢어진 입가에선 피가 배어나오며 왼쪽 뺨엔 선명한 손자국이 보랏빛으로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음식과 당신 모자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내 보호를 받아들이고 집안의 일상적인 잡무를 도맡을 내 말이 맞느냐는 거지. 나는 보호와 집안 잡무라는 단어에 꾹 힘을 주어 말합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계약이지. 그녀가 단 1초 머뭇거리는 사이 벽 너머로 간신히 억누른 분노가 끓어오르는 마커스의 낮은 목소리가 마치 뱀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아옵니다. 극심하게 몸을 떨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문기를 내어줍니다. 그럼 환영하지. 노라는 사면받은 죄수처럼 움직입니다. 어린 벤을 꽉 끌어안고는 반쯤 비틀거리고 반쯤 내달리며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문을 닫아 잠그고 마커스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마커스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장 튀어나와. 이 배신자. 노라의 몸이 굳어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그녀는 어린 벤을 꽉 끌어안고 바람에 흔들리는 ip사귀처럼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마요. 여긴 안전하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과 아이는 그녀는 안전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소파 쪽을 가리켰다. 일단 좀 쉬어요. 당신의 일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문 밖에서는 마커스의 고함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분노에 찬 무력한 진원곡처럼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반면 내 집 안에는 평화만이 감돌았다. 옆집에서 마커스가 퍼붓는 욕설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욕설은 뚝뚝 끊기며 들려왔다. 창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똑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의 반복일 뿐이었다. 나는 그 소리들을 전부 무시했다. 냉장고에서 우유와 토스트를 꺼내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노라와 어린 벤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둘 다 눈에 띄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그녀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었다. 먹어요. 다 먹고 나면 일이 시작될 테니까. 노라는 깜짝 놀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접시를 받아들고는 어린 벤에게만 조심스레 한 입씩 먹여줄 뿐 자신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내 몫을 다 먹은 뒤 입을 닦았다. 창고에서 무전기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요. 가서 302로 문을 두드려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메이, 아주머니, 댁에 있는 담배와 술을 전부 주시면 깨끗한 물 3리터와 라면 2봉지로 교환해드릴 그녀는 의향이 있으시니까?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커스가 밖에 있잖아요. 그놈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에게 손을 댄다면 그건 나한테 내가 죽도록 내버려둘 의향이 있나라고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 말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준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어린 벤을 안아들고 무전기와 쪽지를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복도의 모든 상황이 훤히 보였다. 노라가 301호의 문을 두드렸다. 거의 동시에 마커스가 자기 집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 퀭한 눈을 한 그에게서 퀴퀴하고 시큼한 악취가 풍겼다. 내년이 감히 기어나와? 그는 소리를 지르며 노라의 머리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질끈 눈을 감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했다. 무전기를 통해 내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차갑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마커스, 정말 그 여자한테 손댈 건가? 마커스의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문 앞에 카메라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지만 301호의 문이 열리고 메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던 노라가 쪽지를 건넸다. 쪽지를 읽은 메이 아주머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품 한가득 담배와 술병을 들고 나왔다. 거래가 성사되었다. 노라는 물건들을 움켜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커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커스가 보는 바로 앞에서 노라에게
우리가 방금 얻은 물건들을 세어보게 한 다음 보상의 의미로 어린 벤에게 소시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마커스가 날카롭고 비참한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황소처럼 내 문을 향해 돌진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내가 거액을 들여 보강했던 강철 코어 보안문마저 약간 찌그러졌다. 노라와 어린 벤은 구석으로 움츠러들었고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멍청한 선택이지. 나는 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옆에 있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스위치를 눌렀다. 밖에서는 문을 내리치려 주먹을 치켜들던 마커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강타했다. 그의 몸이 뒤로 활처럼 휘었고 온몸의 근육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으며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입에서는 끊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문 패널 안에 설치해둔 나는 고전압 스위치를 껐다. 때문이었다. 마커스는 뻘밭의 진흙처럼 문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에게서 매캐한 살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나는 문을 살짝 아주 틈새만큼만 열었다. 내가 그를 볼 수 있을 만큼, 그가 나를 볼 수 있을 만큼만. 그는 해변으로 밀려온 죽은 물고기처럼 쓰러져 거칠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었고 두 눈에는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내 뒤에 선 노라는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남자를 지켜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고 그 표정은 도저히 속을 알 수 없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다.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마커스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계획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커스, 내가 이 문을 미리 강화해두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이제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 만약 함정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넌 방금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테지? 그가 몸을 떨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부정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그를 몰아붙였다. 내 모든 단어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내 모든 물자를 빼앗고 나와 노라에게 온갖 분노를 쏟아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거란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냐고. 마커스의 목구멍에서 덫에 걸린 짐승 같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나를 지나쳐 노라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애원하는 듯한 기색이 서렸다. 노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그 한 걸음이 마커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가장 자비로운 판결이었다. 하루에 한 번 아들을 볼 권리를 얻는 대가로 내 집에 남아있는 모든 물자를 나에게 넘길 의향이 동공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마치 몸 안의 모든 뼈가 발라진 짐승 같았다. 수초간에 죽은 듯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녹슨 쇠가 긁히는 듯 쉰 목소리로 부서질 듯한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단 한마디. 그 말은 그의 남은 마지막 자존심과 기력마저 모조리 빨아먹었다. 내 뒤에서 노라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게 비틀거리며 손을 뻗어 벽을 짚고 버텼다. 나는 무표정하게 문을 닫아 문 저편에 처참한 잔해를 차단했다. 노라, 내가 물자 재고를 확인하는 걸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몸을 돌려 늘 그렇듯 평온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흠칫 놀라며 눈을 떴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무감각하고 체념 섞인 수능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마커스는 여전히 죽은 개처럼 쓰러진 자리에 널브러져 있다. 나는 그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복도를 가로질러 그가 방금 넘긴 열쇠로 문을 열었고 퀴퀴하고 시큼하며 땀에 찌든 공기가 훅 끼쳐왔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빈 컵라면, 용기와 찢어진 과자 봉지가 사방에 널려있다. 소파는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따뜻하고 단정한 집이 아니다. 노라가 내 뒤를 따라 들어온다.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방을 한번 쓱 보더니 눈시울을 붉힌다. 그녀가 뭘 떠올렸는지 알지만 난 위로 따위 해줄 생각이 없다. 연기는 집어치워. 네, 그 싸구려 눈물은 쓰레기통은커녕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노라는 흠칫 놀라며 흐르려던 눈물을 꾹 참아낸다. 나와 노라는 말없이 물자들을 옮기기 시작한다. 마커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노라에게 이미 줬던 것들 외에도 크래커 몇 박스, 산더미 같은 통조림, 그리고 과자들이 널려있다. 깨끗한 물이 담긴 큰 드럼통 2개다. 마지막 비상식량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박스와 벽 틈 사이에서 검은색 양장 노트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나는 동작을 멈췄다. 노라도 그걸 봤다. 그녀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건드리지 마. 내 목소리는 명령에 가깝게 튀어나왔다. 내 머릿속에 모든 경보기가 울려대고 있다. 마커스가 일기를 쓴다고. 그따위 놈이 도대체 안에 뭐가 적혀있는 거지? 나는 쪼그려 앉았지만 아직 손을 뻗지는 않았다.
탐조등처럼 내 시선이 노트의 구석구석을 훑었다. 평범한 검은색 표지, 아무런 흔적도 없다. 어떤 장식도 없다. 개인 일기장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장에 가깝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갑고 매끄러운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천천히 첫 장을 넘긴다.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미친 필체가 내 시야를 파고든다. X월 X1 젠장. 내가 돌아왔어. 이 저주받은 곳으로 똑같이. 정말 전날 밤으로 똑같이. 왜 하필 나야. 보이지 않는 주먹이 꽉 움켜쥔 것처럼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다. 이 세상의 회귀자는 나 혼자일 거라고 완벽한 대본을 쥔 신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 노트가 내 뺨을 후려갈기는 것 같았다. 나뿐만이 아니었어. 마커스, 이 자식도 회귀자였던 거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간다. 내가 무심코 넘겼던 수십 가지의 단서들이 갑자기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왜 첫날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나를 노리고 찾아왔을까? 왜 내 물자들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저 탐내기만 했을까? 왜 내 논리적 함정에 그렇게 빨리 반응해서 이웃들을 곧바로 내게 맞서게 만들었을까? 나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계속 읽어내려갔다. 글은 혼란스럽고 날것의 저주와 순수한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삶에서 나는 7일째에 죽었어. 그 자식은 역질문 하나로 내 모든 걸 앗아갔지. 난 굶어 죽었어. 아니, 이건 아니야. 난 굶어 죽은 게 아니야. 난 그것들에게 죽었어. 그놈은 부정어 금지에 대해 전혀 몰랐어. 부정어 금지 규칙은 종말의 규칙 중 가장 치명적인 부분도 아니었지. 진짜 공포는 그 이후에 와. 아니라는 단어에 즉각 살상으로 반응하는 괴물들, 침묵자들이 있어. 그놈들 중 하나에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기게 되지. 그 개자식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을 거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가 훔친 그 모든 물자들은 그를 침묵자들의 첫 번째 표적으로 만들 뿐이었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인다. 지난 삶에서 내가 느꼈던 그 절망을 한치에 오차도 없이 똑같이 느끼게 해주겠어. 노트의 가장자리를 움켜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까 마커스는 이전 삶에서 나 때문에 굶어 죽은 게 아니었어. 내가 그의 모든 걸 빼앗은 후 침묵자들과 마주쳤던 거야. 놈은 죽음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의 첫 번째 타깃이 된 거다. 내 물자만을 원했던 게 아니야. 자기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야. 정말 악랄한 계획이군. 조금만 덜 예리했다면 지금 죽은 개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나였을 테지. 나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한다. 두려움 너머로 더 깊은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흥분감이 밀려온다. 마커스, 선물은 고맙게 받지. 이 정보는 그 물자 박스들보다 만 배는 더 가치가 있으니까. 게임의 회귀자가 한 명 더 추가됐고 상대해야 할 괴물의 종류도 하나 더 늘었군. 그래서 이 종말 게임이 훨씬 더 흥미로워졌을 뿐이잖아. 그때 외부 어딘가에서 밤의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모든 게 잘못된 소리다. 노라와 어린 피트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 진짜 종말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찢어지는 비명은 녹슨 톱이 고요한 밤을 긋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 온몸의 털을 쭈뼛서게 만들 정도였다. 노라와 어린 피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소파 구석에 몸을 밀착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커튼을 살며시 걷어냈다. 아래쪽 가로등은 꺼져 있었다. 언제부터 꺼졌는지는 모르겠다. 어둠 속에서 뒤틀린 형체 하나가 느릿느릿 소름 끼치도록 기괴한 몸짓으로 우리 건물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언뜻 보면 사람 같았다. 4개의 팔다리에 직립보행을 하지만 관절이 기괴하게 뒤로 꺾여 있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자연스러운 전신경련과 함께 뼈가 어긋나며 갈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커스가 일기장에 묘사했던 바로 그 존재, 침묵자였다. 녀석이 고개를 위로 꺾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서서히 회전하는 시커먼 소용돌이 형태의 공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때 녀석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공허가 내가 서 있는 쪽을 정확히 향했다. 차갑고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텔레파시가 내 머릿속으로 똑바로 꽂혀 들어왔다. 너의 온기를 나와 나누겠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죽음의 질문. 마커스의 일기장은 지난 생의 끔찍한 진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를 죽인 것은 바로 침묵자가 던진 저 죽음의 질문이었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그랬다간 그 즉시 갈기갈기 찢겨 죽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해도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질문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 애초에 온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체온,
내 방의 온도? 그렇다고 대답하면 벽을 뚫고 들어와 내 생명을 빨아먹을 건가? 마커스는 동의한 이후 녀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적었다. 긍정의 대답은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끔찍한 문을 열어줄 뿐이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덫이다. 내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침착해라. 규칙은 철저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모든 질문에는 허점이 존재하는 법. 거절할 수는 없지만 질문의 틀을 바꿀 수는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뒤틀어버리는 거다. 나는 아래에 있는 끔찍한 괴물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줄기 생각을 되받아쳤다. 네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대가로 내가 이 뜨거운 물 한 잔을 기꺼이 주겠냐고 묻고 있는 건가? 이 순간 펄펄 끓는 물만이 모호한 온기의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줄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동시에 네가 사라진다는 나만의 조건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순간 침묵자의 움직임이 멎었다. 얼굴의 공허가 회전을 멈췄다. 녀석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논리적 모순을 처리하고 있는 듯했다. 1초가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등골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감정 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내 머릿속으로 떨어졌다. 그렇다. 그 대답이 닿는 순간 침묵자의 몸이 깜빡거리더니 단 몇 초 만에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내 도박이 이겼다. 전신의 힘이 풀려버렸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거대한 굉음이 바닥을 뒤흔들었다. 마커스의 방문이 발길질에 의해 활짝 열린 것이다. 마커스가 미친 사람처럼 산발을 한 채 핏발선 눈과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뛰쳐나왔다. 그는 멀쩡히 살아서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내 뒤에 있는 노라와 아이의 모습도 보았다. 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대체 왜 내 놈이 아직 살아있는 건데?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 방금 전 사라졌던 침묵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복도에 다시 나타나 마커스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커먼 공허가 마커스를 향했다. 싸늘한 텔레파시가 다시 한번 전해졌다. 너의 절망을 나와 나누겠나?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커스 역시 멈칫하더니 이내 복도가 떠나갈 듯 미친 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절망이라고? 젠장, 내게 남은 건 절망뿐이다. 원한다고? 남김없이 전부 가져가라. 그는 계속 웃으며 두 팔을 벌린 채 침묵자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역질문도 저항도 없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조차 없었다. 그는 가족을 잃었고 비축해둔 모든 것을 잃었으며 복수에 실패했고 자신이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악몽에게 다시 쫓기게 되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어쩌면 마커스에게 죽음은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 침묵자는 그의 대답에 매우 흡족한 듯했다. 다음 순간 내 눈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시커먼 형체가 솟구치며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촉수들이 칼날처럼 마커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마커스가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노라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꼬마 피트의 눈을 양손으로 단단히 가렸다. 침묵자는 사라지며 마커스의 시체도 함께 걷어갔다. 복도에 남은 것은 짙게 밴 숨 막힐 듯한 피비린내뿐이었다. 가슴속에 일말의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진정한 징벌이란 원수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었다. 그가 죽었을 때 자신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징벌이었다. 마커스는 죽었다. 하지만 이 미쳐버린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생존 그 자체가 걸린 상황에서 개인의 원한 따위는 먼지처럼 하찮아질 뿐이다. 그때 아래층에서 인간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이내 가냘픈 노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사람 제발요. 누구든 좀 도와줘요. 저 목소리 아랫집 월트 영감이다. 지난 생에서 내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을 때 문틈으로 몰래 찐빵 반쪽을 밀어 넣어주었던 바로 그 아래층의 월트 영감이었다. 나는 창문으로 돌진했다. 아래 화단에서 또 다른 사일런서가 월트 영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차가운 정신파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순간 내 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른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결단을 내렸다. 노라, 여기를 지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절대 문을 열지 마. 나는 식탁 위에 치워두었던 고농도 알코올병과 방풍 라이터를 챙겨들고 문을 확 열어젖힌 뒤 계단으로 내달렸다. 사일런서가 월트 영감에게 촉수를 뻗으려는 찰나 나는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 거기 아래에 있는 얼굴 없는 괴물, 바싹 마른 노인네를 포기하는 대신 위층에서 내게 곧장 걸어내려가는 생기 넘치고 젊은 사람을 원하냐고 묻고 있는 건가? 아래층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일런서는 공격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얼굴 없는 공허가 천천히 위를 향하더니 어두운 계단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논리의 함정이 또 한 번 통했다. 죽어가는 노인네와 비교하면 나처럼 막 다시 태어난 영혼이야말로
무한 리필 만찬일 테니까. 탐욕스럽고 얼어붙은 듯한 정신파가 내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래. 놈은 월트 영감을 놓아주고는 소름 끼치는 속도로 네 발로 기어 내게 달려들었다. 도망쳐. 내 걱정은 하지마. 월트 영감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아래에서 들려왔다. 내 입꼬리가 야성적으로 비틀려 올라갔다. 이 법칙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만큼 무의미한 짓은 없다. 유일한 살 길은 공격하는 것뿐이다. 나는 2층과 3층 사이에 좁고 비좁은 계단참에 버티고 섰다. 완벽한 사륙의 공간이었다. 놈의 형체가 모퉁이를 돌아 내 시야에 들어온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뚜껑을 연 알코올병을 놈의 공허한 중심에 정통으로 던져넣고 방풍 라이터를 켰다. 그 차가운 몸을 녹일 이 열렬한 불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싶냐고 묻는 건가? 사일런서는 여전히 열렬하고 따뜻하다는 개념을 처리하는 중이었다. 너무나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을 놈의 본능은 거부하지 못한다. 순식간에 좁은 계단 사이로 푸른 불꽃이 솟구쳤다. 알코올이 놈의 피부를 덮고는 타오르는 부패물처럼 들러붙었다. 사일런서가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다. 놈을 파괴한 건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논리의 충돌이었다. 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따뜻함이라는 개념과 융합시킬 수 없었기에 놈의 규칙 코어는 과부하에 걸려버렸다. 놈은 벽에 처박히고 검은 촉수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계단 난간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숨을 멈추고 그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나? 완벽한 죽음의 덫이었다. 고통을 끝내려면 숨을 멈추는데 동의해야만 한다. 사일런서는 불길 속에서 격렬하게 경련했다. 놈의 머릿속에 그래라는 단어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놈의 몸은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들더니 검은 액체로 무너져 내려 불 속에서 지글거리며 사라져갔다. 나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요동치듯 때렸다. 다시 한번 살아남았다. 월트 영감이 아직도 몸을 떨며 비틀비틀 계단을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미 무릎을 꿇기 나는 시작했다. 영감이 주저앉기 전에 그를 붙잡았지만 내 시선은 이미 그를 지나쳐 계단 위아래로 살짝 열리는 문들을 향해 있었다. 이 소란이 건물 전체를 깨운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사일런서를 죽이는 걸 보았다. 내가 노인을 구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에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굶주림이 서려 있었다. 내게 힘과 물자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월트 영감. 나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에 당신이 내게 빵 반 조각을 몰래 건네준 적이 있었지. 오늘 나는 당신에게 목숨을 돌려준 거요. 이로써 그 빚은 청산된 거요. 나는 그를 놓아주고 등 뒤에서 발골도를 꺼내 들었다. 칼날이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나는 복도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빼꼼히 엿보는 모든 얼굴을 눈으로 훑었다. 이웃분들, 구경 잘 하셨습니까? 죽은 듯한 정적. 아무도 감히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당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내가 가진 걸 원하겠지. 내가 당신들을 지켜주길 바랄 테고. 나는 차가운 실소를 터뜨렸다. 좋습니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몇몇 문이 더 활짝 열렸다. 하지만 내 어조는 예리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마커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똑똑히 보셨겠죠. 저 두 마리의 사일런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말입니다. 10분이라도 더 살고 싶은 사람은 가진 물자를 전부 챙겨서 내 문 앞으로 모이십시오. 물론 나는 손에 쥔 칼을 천천히 돌렸다. 오지 않기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럴 경우 내가 직접 당신들 문을 두드리며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될 테니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마커스가 마음대로 휘두르던 만만한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이 건물의 심판관이었다. 10분 뒤 3층 복도는 사람들로 꽉 찼다. 그 누구도 내 질문이 무엇일지 감히 도박을 걸지 못했다. 온몸을 문신으로 덮은 5층의 가장 공격적인 사내조차라면 한 박스를 품에 안은 채 잔뜩 움츠린 자세로 군중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공포는 통제를 위한 최고의 도구이며 질서는 거의 항상 절대적인 무력 위에 세워진다. 노라가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무심결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노라, 장부를 가져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오늘부터 네가 모든 물자를 관리한다. 모든 물품은 중앙 창고로 들어간다. 분배는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월트 영감.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게 임무요. 물자를 숨기거나 내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즉시 내게 보고하시오. 월트 영감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폈다. 알겠네. 에이드리언, 내 약속하지. 누가 감히 수작을 부리나 두고 보겠네. 무리 중 누군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반발하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닿자마자 그는 즉시 고개를 떨구었다. 난 쓸모없는 짐짝은 거두지 않아. 난 내부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아. 나는 이 오합지졸들을 바라보며 내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철칙을 세웠다. 이 건물에서 내 질문은 곧 법이야. 너희는 단 한 단어로만 대답하면 돼.
네. 자, 말해봐.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너희의 충성과 목숨을 내 지휘 아래 두겠나.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운 수십 명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불규칙했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데 모여 울려 퍼졌다. 네. 그 순간부터 평범한 생존자라는 정체성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새로운 정체성. 바로 이 건물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일주일 동안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계단을 보강하고 저층의 모든 창문을 밀봉하여 이 낡은 주거용 건물을 강철 요새로 탈바꿈시켰다. 나는 침묵자들의 죽음의 질문을 논리로 피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쳤다. 무리는 커져갔다. 사람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건물이 안정을 찾자 나는 명실공히 이곳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노라는 내 수석 관리자가 되어 물자 재고와 분배를 관리했다. 늙은 월트는 내 눈과 귀가 되어 매일 복도를 배회하며 모든 불만과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법이다. 언제나 자기가 규칙의 허점을 찾아냈다고 착각하고 나를 짓밟아 그걸 증명하려는 놈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도전자, 안경을 쓴 부드러운 말투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레온이다. 처음 이 무리에 합류했을 때 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무전 장비에 대해 좀 알아서 우리의 송신기를 다시 고쳐놓기도 했다. 그건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다. 지금 그는 보급소 앞에 서서 노라를 향해 웃음 짓고 있다. 제가 가진 정보와 이 건물의 물건 몇 가지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노라는 내가 정해둔 규율에 따라 정해진 양식대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정보를 우리 창고에 있는 같은 가치의 물자와 교환하고 싶다는 뜻이군요. 맞습니까? 그게 나의 첫 번째 방화벽이다. 항상 동일한 가치의 교환이라는 기준을 두는 것. 레온이 안경을 치켜 올렸다. 렌즈 위로 빛이 번쩍였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건물의 리더로서 나중에 사람의 목숨을 구할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제공하겠다는 제 약속을 대가로 우리 통조림의 절반을 내어줄 방안이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통조림에서 내 얼굴로 향했다. 통조림의 절반이라니. 그건 이 건물 전체 기축 통화의 절반을 모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약속 하나와 맞바꾸자는 소리다. 이 무슨 개수작인가. 거쳐먹겠다는 신보지. 게다가 그는 노라가 아닌 나에게 묻고 있다. 이 자식은 부정어 금지 규칙을 아주 예리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내가 싫다고 하면 종말의 규칙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감히 그 결과를 확인하려 들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좋다고 하면 내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오늘 약속 하나로 통조림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면 내일은 누군가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들고 와서 우리의 식수 전부와 바꾸려 들 것이다. 질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팔짱을 풀고 군중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레온, 아주 훌륭한 질문이군. 그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방금 한 말을 내가 제대로 다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고 자네의 그 질문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건가? 여기 있는 모두가 자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말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이거지. 아무 가치도 없을지 모르는 말뿐인 약속에 도박을 걸고 당신이 직접 사람들의 생존 식량 절반을 나 레온에게 공짜로 넘겨줄 의향이 있는가? 이게 네가 묻고 싶은 거 맞지? 내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방 안의 총알처럼 내리꽂혔다. 레온의 얼굴에서 우쭐거리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얄팍하고 역겨운 수작을 갈기갈기 찢어 모두가 볼 수 있게 까발렸다. 군중이 술렁였다. 레온을 향하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건 자신의 질문이 내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였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나는 그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깔고 속삭였다. 나한테 수작 부리지 마. 그러고는 휙 뒤로 물러나 다시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아니면 레온, 사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건가? 내 시선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사실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 종말 속에서 뭔가를 기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이곳의 물자를 바닥내고 여러분 모두를 바보 취급하려는 사람을 기꺼이 믿으시겠습니까? 군중이 분노를 터뜨렸다. 절대 안 되지. 그런 속셈이었어? 빌어먹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약속 하나로 우리 통조림 절반을 털어가려고. 우리더러 다 헛고생하라는 거잖아. 레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내가 한 말을 단 하나도 부정할 수 없었다. 종말의 규칙이라는 사슬이
그의 목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은 매초가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손을 들어 장내를 조용히 시켰다. 레온, 내게 질문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시선을 피하려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결국 말했다. 내가 모두에게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었나? 여러분, 저 레온은 잠시 제정신을 잃고 논리 함정을 이용해 집단에 피해를 입히고 제 입속만 챙기려 저는 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영원히 이 건물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복도에 쥐 죽은 듯한 정막이 흘렀다. 레온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질문하기를, 더 정확히는 내가 그를 대신해 질문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을 테니 내가 하겠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 자를 쫓아내어 그가 두 번 다시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갈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처리하는 것에 모두 네. 동의하십니까? 끌어내. 이번에는 귀청이 터질 듯한 한 목소리가 대답을 대신한다. 거절 금지 규칙 아래. 이것은 우리 구역의 천만장일치 투표가 되었다. 레오는 잿빛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나는 그를 내려다본다. 내 가슴 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다. 다들 들었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린다. 노라, 저놈한테 물 한 병이랑 크래커 한 팩 쥐어서 내보내. 이 순간 나의 절대적인 권력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확립되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무전기, 레온이 고쳤던 그 무전기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오더니 동굴처럼 깊게 울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도시의 생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인류 생존을 위한 우리의 연맹에 합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목소리는 깊은 구덩이에서 솟아오르는 듯했고 조악한 신호를 뚫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귓가에 똑똑히 꽂혔다. 당신들의 모든 물자를 넘기십시오. 그 우스꽝스러운 개인 구역도 버리십시오. 효율적인 통합 관리에 복종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송 속 남자는 소리를 지르지도 협박하지도 않는다. 그의 말투는 일기예보처럼 차분했지만 바로 그 차분함 때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이것은 대놓고 두는 뻔한 수위자, 대낮에 깔아놓은 거대한 덫이며 겉보기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올감이었다. 보이지 않는 밀물처럼 두려움이 복도를 덮친다. 월트 영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노라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피트를 자기 뒤로 숨기며 사색이 된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꽂힌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이 규칙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저 남들보다 한 번 더 죽어본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이 방송을 하는 남자는 그저 남의 것을 빼앗을 줄만 알았던 마커스나 레온 같은 옹졸한 기회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종말의 규칙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중 방송을 통해 그 파괴력을 극한까지 증폭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일일이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다. 그저 한자리에 앉아온 도시를 향해 떠들며 전파가 닿는 모든 이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 그 엄청난 무게감이 진짜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누른다. 나는 방을 둘러보며 겁에 질린 얼굴들과 노라의 품에 안겨 영문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뜬 어린 피트를 바라본다. 아니, 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개죽음을 당할 수는 나는 없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밀려오는 좌절감과 압박감을 억누른다.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연다. 나는 언제나 산이었지. 단 한 번도 흐르는 냇물인 적이 없었어. 멍한 시선들이 돌아온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온기라곤 한 점 없는 차갑고 날선 미소였다. 냇물은 더 큰 강에 먹혀버리지만 산은 그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뿐이지. 나는 지지직거리는 무전기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는다. 방 안에 경악한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나는 안테나를 뚝 부러질 때까지 천천히 구부린다. 경쾌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끊기고 정적이 찾아온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고요해진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선다. 놈은 우리한테 합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군. 우리에게도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야. 여기 가만히 있는 건 그 권리를 다른 놈한테 넘겨주겠다는 뜻이야. 도마 위에 양떼가 되는 거지.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건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과 붉어진 눈시울이 이미 내게 대답을 주고 있었다. 나는 물자를 구하러 나갔다가 주워와 벽에 걸어둔 도시 지도로 다가간다. 내 손끝이 지도의 정중앙, 방송탑이 표시된 위치를 가리킨다. 놈이 우리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놈을 찾아간다. 나는 노라를 돌아보며 지시를 내린다. 그녀는 즉시 자세를 고쳐잡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와 쓸만한 차량을 점검해 가장 힘세고 감각이 날카로운 3명을 뽑아 기동 타격대를 꾸린다. 네, 월트 영감,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 건물의 최종 보강 작업을 시작해. 이제 이 순간부터
이곳은 우리의 요새이자 최후의 보루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춘다. 내 시선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고 지나간다. 명심해, 우린 항복하지 않는다. 타협도 없다. 어떤 결연한 무게감을 담은 내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이 도시의 지배자가 둘이라는 걸, 아니, 곧 하나만 남게 될 거라는 걸 놈에게 똑똑히 알려주겠어. 우리는 전면에 장갑 강판을 덧댄 개조된 SUV를 타고 소리 없는 포식자처럼 죽어버린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묵직한 엔진의 굉음과 타이어 밑에서 부서지는 자갈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노라가 선발한 3명은 전직 군인으로서 운전과 경계를 맡은 렉스, 그리고 방벽처럼 거대한 체구를 지니고 각자 소방도끼를 쥔 전직 헬스 트레이너, 쌍둥이 형제 브루노와 프리보다. 우리는 금세 목적지에 도착한다. 놈들의 구역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었다. 렉스가 첫 번째 검문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다. 어떡할까요?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난다. 나는 차 문을 열고 홀로 밖으로 나선다. 검문소 뒤에서 적어도 5-6개의 총구가 나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에 선 남자가 멀리서 소리친다. 당장 차를 돌려 떠날 의향이 있는가? 꽤 영리한 첫 수다. 나는 예라고 대답할 수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도 없다. 종말의 규칙의 문자 그대로 따지면 내가 아니오라고 할 경우 떠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이 되어 스스로 굴복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짓는다. 나는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또렷하게 받아친다. 너희 리더를 보러 왔다. 말해보실까? 지금 나더러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혈혈단신으로 너희 기지에 들어가 너희의 신문에 응할 의향이 있냐고. 나는 잠재적인 적대 행위를 놈들이 내게 던지는 질문으로 교묘하게 재구성했다. 경비병이 눈에 띄게 얼어붙는다. 이런 반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다. 공기가 몇 초간 굳어버린 듯 하더니 그의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재밌다는 듯 여유로운 목소리였다. 흥미롭군. 철조망 문이 천천히 열린다. 렉스와 일행을 힐쩍 돌아보았다. 침착하게 있으라는 확고한 눈빛을 보낸 뒤 홀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거대한 거주 단지로 개조된 방송탑 내부로 안내되었다.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모두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끔찍한 질서가 느껴졌다. 메인 방송 홀이 있는 최상층에서 마침내 그들의 우두머리와 마주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금태 안경, 그리고 구김없는 흰색 셔츠. 종말론적인 세상의 군벌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대학 교수처럼 생겼다. 그는 널찍한 방송용 데스크 뒤에 앉아 여유롭게 안경을 닫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렌즈 너머 그의 눈빛은 매처럼 매서웠다. 논리로 싸우는 손님이시군요. 질문하기를 좋아하신다는 분이 틀림없겠지. 나는 권유도 받지 않은 채 그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종말의 시대에는 지능이 곧 힘 아니겠습니까? 그는 안경을 다시 쓰고 깍지 낀 손을 데스크 위에 올린 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도시에 진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내 존재를 이미 알았다면 어째서 그런 방송으로 나를 떠본 거지? 좀 무의미하지 않나? 나는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떠본 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더 짙게 머금었다. 그건 선전포고였죠. 내 존재를 알리고 규칙조차 이해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것들을 치워버렸을 뿐입니다.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노골적인 오만함과 인간의 목숨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뚝뚝 묻어났다. 내 머리가 빠르게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녀석은 마커스보다 만배는 더 위험한 놈이다. 마커스는 제 탐욕과 잔인함을 얼굴에 대놓고 드러냈다. 하지만 이놈의 악의는 논리와 지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두꺼운 침착함 아래 숨겨져 있다. 이놈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저 순수한 지적 우위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쾌락을 즐길 뿐. 그는 나를 살피더니 첫 번째 진짜 질문을 던졌다. 나를 제 발로 찾아왔으니 당신도 지성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존자들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그 지능을 바치고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래층 경비가 던진 말보다 100배는 더 악랄한 질문이었다. 겉보기엔 빛나는 제안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하면 그가 내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내 머릿속은 밭이다.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모든 단어를 파고들었다. 하나같이 내가 그놈 아래에 있다는 서열을 암시하는 말들. 그는 동업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똑똑한 부하를 원할 뿐이지.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시익 웃었다. 교수님, 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지금 질문하신 게 단순하게 당신 개인에게 일방적인 충성을 맹세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팀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모든 이의 기본권을 지키는 계획을 함께 수립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시는 건지. 나는 바치다를 확인해도 평등하게 되겠습니까? 협력하다로 바꾸고
함께 하다를 함께 수립하다로 뒤집어버렸다. 처음으로 교수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꼬박 10초 동안 말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두 눈에 담겨있던 유희는 마침내 호적수를 만난 자의 신중한 경계심으로 서서히 뒤바뀌었다. 기대 이상으로 예리하군. 그가 예고 없이 태세를 전환했다. 궁금하지 않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질서를 세울 수 있었는지 말이야.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은 채 그가 곧장 해답을 내놓았다. 규칙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이 규칙을 이용해 100명 이상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통제하면 하나의 규칙 소원을 얻게 되거든. 이건 나조차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실이었다. 내 첫 번째 소원은 이거였어. 나에게 반항하려는 생각을 품는 자는 즉시 바늘에 찔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거짓말처럼 질서가 세워진 거지. 교수의 두 눈에 광기 어린 빛이 타올랐다. 뇌수까지 오싹한 한기가 뻗쳐올랐다. 어쩐지 이곳 사람들이 하나같이 속이 텅 빈 껍데기처럼 움직이더라니. 저들은 저항하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었다. 저항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감히 허락할 수 없었던 거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다시 완벽한 통제자의 자세로 돌아갔다. 아직도 네가 나와 평등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이 사실을 까발리면 내가 꺾일 거라 믿었겠지만 나는 그가 뱉은 말들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점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자신의 천재성에 도취해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 그 꼬락서니가 문득 우스울 정도로 한심하게 표정이 확 굳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홀너머를 응시했다. 내 말 한마디에 이미 동요하기 시작한 그의 사람들을 향해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손을 들어 교수를 가리켰다. 마치 대중 앞에서 공개 판결을 내리듯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교수님, 당신이 추종자들에게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이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 무고한 생존자들을 공격하고 침묵자들처럼 비인간적인 괴물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내 질문이 텅 빈 증류수에 떨어진 폭탄처럼 홀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방 전체가 그 파장으로 웅웅거렸다. 모든 시선이 교수를 향해 꽂혔다. 그 얼굴들에 서려있던 텅 빈 허무함은 사라지고 공포와 의심 그리고 깊숙이 묻혀있던 희미한 분노의 불씨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괴물이 되다. 무고한 생존자들을 공격하다. 이 말들이 그들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의 본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교수의 얼굴이 잿빛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거칠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고통의 칙령은 작동을 멈춘 듯했다. 내 질문은 네나 아니오를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난 그저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질문을 대신 던졌을 뿐이다. 졌다. 내가 그 질문을 던진 순간 승부는 이미 끝난 거였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마침내 교수의 멘탈이 무너져 내렸다. 날카롭고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내 놈이 이들의 마음을 비틀어 놓고 있잖아. 네가 진짜로 묻고 싶은 건 이거 아니냐? 외부인의 말을 믿고 우리가 힘들게 구축한 안정을 박살내도록 내버려 둘 셈인가? 그의 마지막 반격. 외부인이라는 불안정성을 이용해 나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바람이었다. 이번에도 너무 늦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홀 안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다. 나는 누군가의 제국에 흡수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발버둥치는 모든 물줄기에게 거대한 곳으로 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그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춘다. 이제 여러분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닌 진정으로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질서를 저와 함께 구축하시겠습니까? 침묵자들에게 맞서며 내일 강제로 처형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질서 말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은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교수의 측근이자 그의 곁에 선 무장 경비원들이 서로 눈치를 교환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손에 조용히 힘이 빠진다. 저울은 완전히 기울었다. 교수는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다. 그는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것처럼 의자 깊숙이 주저앉는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나는 돌아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누군가에게 노라와 월트 영감을 위로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나는 물자와 인력을 통제하며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한다. 마치 우리가 원래부터 이곳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아래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내 사람들과 교수의 예전 추종자들이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가며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훨씬 거대하고 새로운 생존자 기지가 내 발 아래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차갑고 기계적인 알림음이 내 머릿속에서 터져나온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다. 초보자 보호막 만료. 둠스데이 규칙 업데이트 중.